장중 상승 전환한 코스피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인 반면 조선업종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최근 폭증하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역시 납입 일정이 2배로 늘었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일부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 결제 오류 현상이 불거져 1시간 만에 긴급 복구됐습니다. 2달 만에 결제 오류가 재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은행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한 뒤 2,55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발 소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후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55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0.39% 오른 2,548.93에 거래 중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17% 내린 2,534.71로 약보합 출발한 뒤 장중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약 8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0억 원, 1,2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소식에 조선주가 강세인데요.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현대미포 등 조선업종이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 하방을 바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77% 내린 743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500억 원, 5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2,200억 원어치를 순매수 중입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초반대를 등락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38% 감소한 107.78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수출주 중심의 니케이 225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오른 38,898에 거래되고 있고 홍콩 증시 항생 지수는 21,624로 1.55%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러면 실질적인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곳에서 판매가 끊긴 겁니까? 네, 먼저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금 판매가 중단됩니다. 또 위탁 판매를 계약한 13개 금융기관과 4곳의 전통시장 유통처에도 골드바 판매 중단을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골드바 판매를 유지합니다. 조폐공사는 골드바 공급이 오는 4월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금 수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팔라 금의 국내 입고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조폐공사는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금 풍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 원자재 공급 안정화 시기가 불확실해 위탁 판매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판매를 중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조폐공사보다 공급 규모가 큰 한국금거래소의 경우 골드바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급 일정이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어나며 납기 시기가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0일 2,934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금값은 지난해 27%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12%가량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3,300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페이에서 2달 만에 다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에서 결제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네이버페이에서 어제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부터 32분가량 결제 관련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주문하기 클릭 시 대기 중 페이지가 노출된 뒤 주문 실패 페이지가 노출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에서 쇼핑권을 결제하려는데 대기 순번이 15분이라고 뜬다는 등의 소비자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어제 정오쯤 긴급 복구 완료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도 일부 주문권의 실패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이버페이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이번뿐만이 아니죠. 네, 바로 2달 전에도 상품 주문 불가 오류가 발생해 복구된 바 있는데요. 주문 실패뿐 아니라 결제 오류까지 지난 한 해에만 사고가 7차례 있었습니다. 또 연계된 머니 통장 서비스, 일부 결제수단 결제 오류가 이어지면서 복구 조치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다양한 결제처와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주문권의 오류도 모두 공지하고 있다며 오류 발생 직후엔 최대한 빠르게 복구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처음 발생한 네이버페이의 오류 사고와 관련해 네이버 파이낸셜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만기 연장을 해내면서 한숨 돌렸습니다만 올해 만기를 앞둔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키움은 고비를 넘겼다고요. 네,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 펀드인 키움 히어로즈 유럽 오피스 부동산 투자 신탁 1에서 4호의 대출 만기를 내년 9월까지 19개월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는 당초 지난 6일까지로 연장이 안 될 경우 7,100만 유로를 갚았어야 했는데 이를 연장한 겁니다. 키움운용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피스 빌딩 퀸즈타워 3개 동을 1억 3,200만 유로 약 2천억 원에 매입해 해당 펀드를 설정했는데요. 지난해 8월 자산재평가에서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 거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8,500만 유로로 우리 돈 약 1,30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해당 펀드는 1년간 손실률 73%를 기록한 가운데 남은 1년간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키움운용 측은 주요 임차인과의 연장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유동성이 회복된 시점에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 키움 말고도 소갈이하는 곳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특징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손실률이 더 크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현대자산운용은 오는 7월, 한국투자 리얼에셋운용은 10월로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들이 차환, 즉 리파이낸싱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 손실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한국투자 리얼에셋의 벨기에 오피스 펀드는 리파이낸싱 실패로 지난달 강제 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피해가 커진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국내외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단속이 벌어져도 금방 되살아나곤 하죠.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우회로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되살아나는 사이트 누누TV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로도 막히게 되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누누이처럼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임시 서버를 우회로로 삼아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간 차단하더라도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시 서버에 복제된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제2의, 제3의 좀비 사이트가 생겨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방통위는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한 이후 열린 첫 전체 회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5인 체제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실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모바일 전자거주와 마이데이터 등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처리할 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 수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출은 보통 전년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재작년이었던 2023년은 수출이 부진해서 지난해는 비교적 손쉽게 상승세를 기록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그보다 수출 실적이 좋았던 떨어지기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수출이 어땠는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수출 액수로 보면 6,83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 지난해는 1억 달러 상승을 한 것이니까 전체 규모로는 2022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회복의 속도는 각자 달랐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별로 격차가 컸는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4,534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1.6% 급성장한 것임과 동시에 지난 2022년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상승세에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견기업은 1,140억 달러를 기록해서 2022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1,148억 달러, 전년 대비로는 조금 성장했습니다만 2022년에 기록했던 1,163억 달러보다는 여전히 1%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대기업만 2023년도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성장까지 이룩한 셈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위 기업들로의 쏠림 현상도 더 두드러졌습니다. 공식 용어로 무역 집중도라고 부르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6.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대 기업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집중도는 66.5%,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2월 들어 일평균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대기업 쏠림 속에 허약해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올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규제 완화 관련해선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동시 수립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5에서 6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매입임대 등의 공공부문 공급 활성화도 약속했는데요.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 주택법 처리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는 속보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대거 해제한다는 내용도 전해졌죠. 정부와 좀 발을 맞추는 모습인데, 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로 또 돌아가서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지난달 23일 항공사와 공항시설 특별 안전점검에 따른 7개 공항시설 개선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항공사 자체 안전 강화에 더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항공사들이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는데요. 올 4월까지는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말 안전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박 장관은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각 산업계의 굵직한 움직임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ELS 상품 판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을 일부 포기하는 건데 결과를 집계해봤더니 보험 판매를 통해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은행들의 수익 현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지난해 수수료 이익은 총 4조 87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의 타격이 컸던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수수료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에서 1,000억 원 넘게 늘어나면서 수수료 이익 1조 원을 돌파했고요. 하나은행에서도 7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ELS 판매가 중단된 건 다른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통해 ELS 판매 중단의 돌파구를 찾은 건데요. 이 여파로 지난해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이익은 지난 2023년 대비 7% 감소한 7,310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총 3,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ELS 사태가 불거지며 정기예적금이나 방카슈랑스와 같은 대체 상품으로 고객 선호도가 이동했다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수요에 맞춰 방카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여러 영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특히 주택담보대출 분야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재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공정위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내일까지 약 나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뭡니까? 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가치에 대해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타은행 정보가 없다면 실적을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했을 텐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은 과징금을 수천억 원 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로 판례가 없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적 시즌을 맞은 기업 곳곳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장부상 쌓아둬야 하는 인건비가 급증해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는 건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유독 유통업계에서 타격이 크다면서요? 네, 이마트와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사만 봐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 근무도 잦은 만큼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데요. 지난 연말 대법원이 정기적인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당장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추가 부담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적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준 겁니까? 네, 이마트는 지난해 47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임금 비용이 1,530억 원 정도 추가됐다는 겁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 감소했는데 통상임금분 53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5%, 현대백화점도 6% 정도 줄었는데 통상임금 부담금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유통업계가 내수 부진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로 고전하는 가운데 통상임금 여파까지 맞게 되면서 오프라인 점포 효율화 작업을 강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함께 바빠졌습니다. 금융규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매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두 회사 합쳐 총 2,7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삼성생명이 약 425만 주, 삼성화재가 약 7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때문입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요. 그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합산 10% 보유해 왔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지분율이 10%를 넘기게 됩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더 낮춘 겁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 바 있는데요. 향후 있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대에도 재차 지분 매각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삼성생명은 또 다른 금융규제도 대비 중이죠. 네, 삼성화재가 지난달 밸류업 공시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량 소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데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시 지분이 넘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예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삼성화재는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지난해 실적 발표회에서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워스 지역은 시흥 1동과 방배 4동, 3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날은 크게 춥지 않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시작되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해지겠습니다.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공기질은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